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호텔, 한 남성이 택배 상자를 들여놓으려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몰래 훔친 또 다른 남성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요, 전 여자친구를 따라다니다가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겁니다. 게다가 새 남친이 다른 지인과 함께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데요.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유, 그냥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지 뭘 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청취자분들 생각이 드시죠? 자,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벌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훔쳐서 메신저 내용을 염탐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자, 법정까지 갔습니다. 법원은 절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혐의를 가지고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관계가 정리된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다가 그녀가 사귀고 있는 남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 휴대전화 안에 있던 그 남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찾아내서 그녀에게 몰래 전송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곤란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입장임에도 전혀 그런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를 했네요. 사실은 좀 벌금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서 해당 호텔에 들어간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서는요,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한 거네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비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잘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헤어지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서 살아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사라져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나의 삶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벌금 600만 원 내신 분, 이걸로요.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이별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신탁을 이제 주 업무로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신탁은 돈이 많은 사람들, 네. 어마어마한 자산가들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시죠. 말 자체가 신탁이라는 게 믿고 맡긴다는 건데 맡기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보편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이런 유언 내용 신탁이 나온 지가 한 10여 년이 됐는데 네. 이제는 조금 저변화가 돼서 작은 재산으로도 나의 어떤 상속 플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친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7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해외 유학 시절에 만나 결혼을 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교수로 지냈습니다. 은퇴 후엔 겨울과 여름은 해외에서 지냈죠. 아마도 저희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서 더 자유롭게 지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저희 부부의 삶도 달라졌네요. 해외여행도 갈 수 없고 다른 활동을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중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녀가 없어서 단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상속관계는 자녀가 없어 더 복잡하게 얽혀 있더군요. 저희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부모님 상속 때 이미 형제들과 틈이 생겨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세상을 떠난 후 전 재산을 평소 관심 있던 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재산을 생전에 기부하기엔 노후 걱정도 되고요. 이런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책이 유럽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부부가 자녀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없이 사는 부부는 굉장히 불행하고 네. 아이는 꼭 낳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요새는 또 이제 문화가 달라져서 우리 사연 주신 사례자 같으신 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있으시고 많아졌죠. 아예 또 결혼을 안 하고 싱글로 사신 분들이 있어서 네. 나 이후에 이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사례로 돌아가서요, 네. 센터장님.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들이 이제 유언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이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신다면 당연히 상속 관계는 다른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이제 넘어갈 겁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네. 결국 이제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네. 그분이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결국 상속 관계는 3순위, 우리 민법에서 정한 3순위 형제 자매나 또 그러니까요. 먼저 돌아가신 형제 자매가 있다면 조카들, 네. 대습 상속인까지 상속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게 지금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자매로 넘어가 버리고 네. 우리 지금 센터장님 말씀 보니까 이제 조카들까지로 넘어가 그렇죠. 버리니까 사실은 나의 재산이 뿔뿔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형제들이 그나마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네, 조금 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틈까지 생기신 형제자매들에게 가는 그게 싫으시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언 공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뭐 꼭 공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뜻을 남겨놓으신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령으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재산 관리 문제도 더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언장을 쓰고 싶으실 수 있겠죠. 자, 내가 사망하면 내 재산이 우리 배우자에게 가고 네. 배우자가 다 쓰고 남는 재산은 뭐 기부해라. 이렇게 이제 쓰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유언장을 안내를 드려도 유언장에서는 이렇게 연속적인 유증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을 이분의 뜻을 유언장으로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신탁 제도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유언의 경우에는 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민법에 정해놨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부분은 유언을 하더라도 네.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신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탁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신탁법에 2012년도에 개정된 신탁법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문구도 있지만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이제 규정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수익자 연속은 상속인을 연속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데요. 네. 네, 마치 이제 방금 말씀 나눈 이제 사례자처럼 내가 사망하면 우리 배우자 주고 한 번에 이제 유증이 일어나죠. 네. 그다음에 우리 배우자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기부를 해라. 네. 이렇게 연속적인 수익자,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탁의 장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꼭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노후 관리도 하고 주고 싶은 대로 연속적으로 상속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요. 네. 이게 지금 사례를 신탁을 해놓으면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는 없을까요? 네, 이제 그 형제 자매나 조카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권리는 인정이 돼 있는데 네네. 작년 이제 2020년 1월에 신탁을 하고 1년이 경과가 되면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신탁 재산은 제외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네. 판결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법 판례까지 확정이 된 내용도 아니고 네. 또 이제 사안마다 또 다르겠지만 일단은 신탁을 통해서 내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유류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 같은데요. 네. 지금 아직 대법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1, 2심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판례를 했다면 뭔가 논리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논리로 그렇게 판단을 했나요? 예. 우리 이제 민법 규정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제 상속인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탁을 한다는 것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제3자에게 마치 증여된 것과 같은 그런 논리로 판결의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면은 1년 전이면은 유류분 대상 재산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네. 1년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보니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실제 이제 2014년도에 신탁이 됐고 2017년에 돌아가시면서 신탁이 이제 귀속이 됐거든요. 네, 이제 이런 3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판결 내용이 이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탁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소유권 자체가 아예 변경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단은 배우자에게 주도록 신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제3자에게 또 넘어가도록 하는 그 유언이 그러니까 그 유언 대용 신탁이 효력이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네요. 네네. 네. 아, 네. 자, 오늘 사연 들어보고 이와 관련해서 내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이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뭐 내 재산이 운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좋은 단체나 뭐 기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기부하라고 지금 피디님 골라주신 거죠?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